한 감독에 대한 독자적인 연구, 관련된 칼럼이나 책, 논문이 쏟아진다는 것은 그 감독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기분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 어떤 것이든 우리는 뭔가를 좋아하게 되면 소위 덕질을 하기 마련이죠. 덕질을 할 때 가장 행복해지는 건 나처럼 그 대상에 대해서 덕질을 시작한 사람들이 많아서 관련 자료와 시선과 해석과 공감할 만한 이야기가 넘친다는 것이고, 가장 슬퍼지는 건 그 풍부한 자료들이 언어의 벽으로 가로막힐 때일 겁니다. 덕질을 위해 외국어를 공부하는 건 흔히 있는 일입니다. 세상의 많은 출판물, 영상물이 영어, 일본어를 비롯 스페인어나 그리스어 등 자기가 덕질하는 종목에 따라 분화되고 있기 때문이죠. 프렌치 디스패치는 이상하게 그런 덕질의 냄새가 나는 작품입니다. 웨스 앤더슨 덕질을 하려면 일단 영어는 필수고 다른 언어도 배워둬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건 화면에 펼쳐지는 엄청난 비주얼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막으로 눈이 가는 자신의 몹쓸 시선을 깨달았을 때일 겁니다. 웨스 앤더슨 특유의 연출과 이야기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때 한국의 관객들에게 아주 가깝게 다가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의 다른 작품들도 그때부터 뒤늦게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관련 서적도 나왔습니다. 웨스 앤더슨의 영화는 너무나 영화 같아서 보는 내내 감탄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로버트 유먼의 촬영과 웨스 앤더슨이 좋아하는 세트 촬영, 미니어처를 떠올리게 만드는 공간의 활용, 아이디어, 대칭, 치밀하게 설계된 배경, 패닝과 줌과 구도와 파스텔 톤의 색감, 그 모든 것이 웨스 앤더슨의 비주얼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과장된 인물들과 사건과 내뱉는 대사들이 이어집니다. 흔히 말하는 웨스 앤더슨 월드가 탄생하는 것이죠. 그 월드에서 선보이는 웨스 앤더슨의 영화들은 어느 하나 수작이 아닌 게 없다는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웨스 앤더슨의 개들의 섬은 그의 작품답지 않게 많은 비판에 직면했던 영화였습니다. 물론 개들의 섬 역시도 웨스 앤더슨의 세계라며 엄지손가락을 들어보이는 이들도 적지 않았지만, 개들의 섬에서 보여주는 오리엔탈리즘의 전형적인 모습은 웨스 앤더슨의 시선에 의구심을 품게 만들기에 충분했죠. 특히 웨스 앤더슨이 일본을 묘사하는 방식, 일본의 스테레오타입을 상정하고 풀어가는 방식은 폭력적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거의 조롱에 가까웠죠. 영화 자체의 완성도와는 무관하게 태도에서 지적을 받은 웨스 앤더슨이 그러한 비판을 어떻게 바라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뉴요커라는 어린 시절에 읽은 잡지의 향수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오늘 리뷰할 프렌치 디스패치라는 작품이죠. 웨스 앤더슨은 이 작품에도 현실의 사건과 상황을 가져와 자신의 세계에서 녹여내며 능숙하게 영화를 만들어갑니다. 과연 이번 작품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웨스 앤더슨에게 쏟아지는 천사의 이면에는 그가 모든 사건을, 모든 진지한 이슈들을, 그리고 고통마저도 우화로 다룬다는 비아냥이 있었습니다. 프렌치 디스패치 리뷰입니다. 이제부터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웨스 앤더슨은 대단한 사람이죠. 그는 마치 영화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가 보여주는 비주얼, 영화 속 세계의 연출은 치밀한 작업, 거의 집착에 가까운 반복 작업의 결과물입니다. 예술가에게 필요한 것은 영감 같은 희구무례한 것이 아니라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하고 무수히 반복하는 우직한 방법밖에 없는지도 모릅니다. 웨스 앤더슨은 그런 면에서 놀라울 정도의 집착을 지닌 사람이죠. 그의 작품을 보고 있으면 그가 이런 작업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리고 이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을지 상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작품도 마찬가지였다는 후문이 들려옵니다. 프렌치 디스패치가 그리는 가상의 도시, 그리고 이 영화를 위해 무려 130개나 되는 세트를 동원했다는 지극히 웨스 앤더슨다운 이야기들 말이죠. 이 영화는 웨스 앤더슨이 더 뉴요커에 바치는 헌사 같은 작품입니다. 감독은 이 영화를 저널리스트들에게 바치는 러브레터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이 영화에 나오는 저널리스트들은 모두 실존 모델이 있고, 빌 머리가 연기한 편집장 아서 호이처 주니어의 모델 역시 더 뉴요커의 창립자인 해럴드 모스죠. 웨스 앤더슨은 더 뉴요커를 즐겨 읽었고 이와 관련된 일화도 많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플린 카일을 시사회에 초대했고, 플린 카일은 그의 영화에 악평을 쏟아낸 일이라든지 영감을 받은 기사들을 모아서 출판을 하는 일도 있었죠.
잡지라는 말에 묘한 그리움이 듭니다. 제가 어린 시절엔 잡지가 참 많았습니다. 미용실에서 볼 수 있는 패션 잡지부터 문예지, 게임 잡지, 월간 시사 잡지 등 다양한 잡지에서 다양한 필진들이 글을 써내려고 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기를 좋아했던 저는 아마 잡지를 접하면서부터 누군가의 팬이 될 수 있음을, 그리고 글이라는 게 이렇게 재미있을 수도 있음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의 글은 날카롭고 누군가의 글은 위트가 넘쳤고, 그들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마치 다른 사람의 머리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그저 잡지의 글을 읽는 게 너무 아까워서 한 글자 한 글자 안 놓치려고 구석구석 꼼꼼하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읽고 또 읽어서 낡아질 때까지 읽었고, 그 시절의 경험 역시 저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쳤음이 분명합니다. 비록 잡지의 시대는 지났지만 제가 쓴 작품이, 글이 문예지의 문화 잡지에 실리는 것에 새삼 감동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도 오래된 사람인 모양인지 오래된 매체에 기고할 때 더 가슴이 뛰더군요. 잡지의 매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프렌치 디스패치를 봤을 때 저는 어릴 때 애독하던 잡지의 근사한 영화 버전을 보고 있다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쉬지 않고 쏟아지는 내레이션이야말로 잡지의 글 그 자체고, 화면에 배치된 다양한 이미지들은 그 글을 읽고 떠올리는 상상 그 자체라고 생각해보면 이 작품이 지닌 환상적인 매력을 이해하게 됩니다. 영화관에서 처음 프렌치 디스패치를 만났을 때 저는 일단 집에 가져가서 차근차근 맛볼 수 없다는 것에 한탄했습니다. 이게 잡지였다면 당장 서점에서 사들고 집에 가서 신나게 읽을 텐데 그런 맛은 없는 거죠. 이쯤 되면 프렌치 디스패치를 실제로 출간해야 하지 않을까요? 영화가 지닌 엄청난 비주얼, 시각적으로 거의 극한에 가까울 정도로 완성된 이 영화적인 장면들은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시청이 좋을 정도입니다. 웨스 앤더슨의 영화는 단지 이 연출 하나만으로도 볼만한 가치가 넘치거든요. 그러므로 굳이 그 훌륭함에 대해서 말을 더 얹지는 않겠습니다. 곧장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이 이야기는 20세기 중반 프랑스 가상의 도시 블라제를 배경으로 펼쳐집니다. 작은 잡지에서 시작해서 정치와 예술, 대중문화 등을 다루는 주간지 프렌치 디스패치는 폐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집장 아서는 갑작스럽게도 심장마비로 사망하죠. 너무나 필진을 사랑하고 아낀 나머지 인쇄 마감을 1시간 앞둔 상황에서도 고민을 하던 편집장, 그리고 그의 기자들, 그의 필진들은 마지막 발행본을 준비합니다. 프렌치 디스패치의 마지막을 우리는 지켜봐야 하는 겁니다. 이는 웨스 앤더슨이 말하는 잡지의 장례식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했던, 하지만 시대의 변화로 이제는 관을 열고 들어가는 잡지 그 자체와의 가슴 아픈 이별인 셈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냥 잡지 계속 나오면 안 될까요? 우선 기자 세조렉이 자전거를 타고 블라제를 돌아다니면서 도시를 소개합니다. 이 가상의 도시 블라제는 프랑스가 아니지만 그 어떤 도시보다도 프랑스스럽습니다. 웨스 앤더슨의 머리에 있는 프랑스의 이미지를 전부 모아서 만든 것 같은 가상의 도시. 웨스 앤더슨은 블라제를 만들기 위해 프랑스 남서부의 오래된 도시 앙골렘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배경이나 소품들도 앙골렘의 것들이 많죠. 얼마 전에 앙골렘으로 가는 만화의 리뷰를 했었는데 이런 우연도 있네요. 첫 번째 이야기는 기자 베렌슨의 특집입니다. 바로 모세 로젠탈러라는 이름의 살인마 겸 천재 화가의 이야기를 다룬 거죠. 그에게는 사랑하는 교도관 시몬이 있고 시몬을 모델로 현대 미술을 그립니다. 그리고 모세의 그림을 본 줄리안 카다지오는 그의 그림을 큰 돈을 주고 사들이고 그를 스타로 만들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예술 섹션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미술품 수집가 조셉 두빈에 관한 S.N. 베어먼의 더 뉴요커 기사를 가져온 이야기라고 합니다. 베어먼은 유럽의 몰락 귀족들로부터 예술작품을 사들여 미국의 부자들에게 팔아서 재산을 축적했던 조셉 두빈에 대한 칼럼을 연재했다고 합니다. 베렌슨의 이야기를 보면서 예술에 대한 독특한 관점과 그것을 사고파는 당시의 행태, 그리고 지금의 시선을 읽을 수 있다는 건 백미입니다. 광기와 예술과 사랑이 뒤섞인 이 챕터는 모두가 사랑할 수 있는 이야기죠. 예술가의 이름인 모세는 성경의 모세일 것이고 로젠탈러라는 이름은 미국의 교육심리학자인 로버트 로젠탈에서 따온 것으로 보입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를 실험한 사람입니다. 그 이름답게 이 영화에서 모세는 무척 실험적입니다.
사람을 둘이나 죽인 그는 시몬을 만나고 시몬은 모세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습니다. 모세는 오직 시몬을 통해서만 그림을 그리는데 그가 표현한 것은 이루 뭐라 말하기 힘든 무엇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받게 됩니다. 모세의 그림은 예술인가? 하는 물음입니다. 모세가 광인인가? 하고 묻는다면 우리는 쉽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모세의 예술에 대해서 모르면 잠시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섣불리 어떻다고 대답하다가 자칫 무식한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감독은 여기에 아무런 답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세에 대해서 몇 가지 가설을 세워볼 수 있는데 하나는 모세의 예술이 예술이 아니며 이 모든 것은 줄리언에 의해 만들어진 신화라는 가설입니다. 이 경우 모세의 예술 활동은 뭐든 상관없습니다. 뭐든지 만들기만 하면 줄리언은 그걸 가지고 가서 사람들을 홀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는 그림을 사자마자 모세에 대해서 궁금해했고 모세의 이야기로 책을 낼 생각부터 했습니다. 일단 모세라는 예술가의 그림을 제시하고 그의 독특한 성장 과정과 살인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호사가들의 시선이 모이게 될 거고 거기에 유명한 미술 평론가들의 휘황찬란한 해석을 빙자한 자아 도취된 채 휘갈기는 수십 년 전 이론과 배경 지식과 관념적 언어의 범벅으로 꼴보기 싫은 나르시시즘을 배설하는 그런 행위가 더해지면 모세의 예술은 하나의 시대 정신이 될 터입니다. 줄리언은 자신의 언변과 수완으로 미술계를 털어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림이 벽에 붙어 있을 때도 줄리언은 단지 팔 수 없다는 이유로 화를 냅니다. 그는 처음부터 예술이란 파는 것이고 팔려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게 예술은 그저 상품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다음의 가설이 있습니다. 모세의 예술이 진정한 천재의 예술이라는 겁니다. 정작 예술을 행하고 있는 건 줄리언이 아니라 모세와 시몬입니다. 시몬은 옷을 벗고 포즈를 취하는데 모세가 뭘 그리는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동작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경우 시몬의 예술은 자기 표현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시몬을 그렸다면서 말도 안 되는 그림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한 천재의 분열된 자아를 선명한 이미지로 드러낸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옥에서 피워낸 사랑과 모델과 동경과 욕망을 한 폭의 캔버스에 흩뿌린 이 그림은 현대예술의 첨단에 설 자격이 있는 아방가르드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저도 제가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다고요. 어쨌든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미술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은 사람이고 부유한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묘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저지른 살인 역시 사회가 그의 천재성을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의 옥죄는 어떤 굴레, 그 굴레에 대한 저항으로 살인을 선택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천재에게 필요한 것은 그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줄 파트너였고 시몬은 모세에게 어떤 영감의 대상이, 줄리언은 모세의 그림을 알아봐주는 발견자가 되어줬다는 식의 가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야기의 주체를 모세로 보는가, 줄리언으로 보는가에 따라 해석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전에 한 가지 질문이 빠져 있음을 말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술이 뭔데요? 줄리언에게 예술이 상품이라면 모세에게 예술은 곧 시몬이죠. 그리고 시몬에게 있어서 예술이란 하나의 동경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예술에 대해서 욕망합니다. 어쩌면 예술이란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며 예술가는 예술 자체를 욕망한다는 구태의연한 해석이 유효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이 이야기는 여기에서 멈추고 다음 이야기로 가보죠. 물론 감옥에서 벌어지는 뇌물 이야기나 난동을 일으키는 사람들과 소동극에 가까운 결론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루신드 크레멘체의 학생운동 취재 기사입니다. 기득권에 대한 청년 세대의 분노, 그리고 비참한 운명에 대해서 그리고 있기도 하죠. 이건 아무리 봐도 68혁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학생운동 이야기는 웨스 앤더슨의 우화와 바리케이드를 사이에 둔 프랑스 혁명 청년들의 실화가 아주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인상을 주죠. 크레멘츠라는 성은 더 뉴요커의 사진작가 질 크레멘츠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하는군요. 68혁명은 드골 정부의 숨통을 끄는 학생운동이었습니다. 이 68혁명 혹은 68운동이 유럽 사회, 더 나아가서는 세계 전체에 끼친 영향이 워낙 엄청났고 지금 유럽의 분위기를 만드는 데에도 일조했다는 면에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전후 유럽 사회의 혼란, 식민지들의 독립, 제조업 침체 등을 겪으며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었고 네오막시즘의 사상적 영향도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베트남 전쟁 등으로 미국의 문화에도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고, 이러한 68혁명의 영향은 미국의 히피, 우드스톡 등으로 직결되었죠. 영화는 이 68운동을 꽤 독특한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보그와의 인터뷰를 보면 웨스 앤더슨과 작가들은 메이비스 갤런트의 68혁명 스토리에 영감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의 시선으로 본 유럽의 변혁, 완벽하게 외부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혁명의 인상을 그려내는 거죠. 여기에서 크레멘츠가 바로 그 시선을 드러냅니다. 혁명의 지도자인 다니엘 콩방디 혹은 다니엘 콤벤디트를 바라본 갤런트처럼 크레멘츠는 아예 콤벤디트를 모델로 만든 제피렐리와 동침하는 사이로 나옵니다. 취재 대상에게 사랑에 빠지게 되는 상황을 그리면서 동시에 선언문 수정 사건의 주역이 되는 모습도 보여주죠. 68혁명이 미친 엄청난 영향력 때문에 매체나 이야기에서는 사뭇 심각한 분위기로 펼쳐지기도 하는 것을 웨스 앤더슨은 특유의 감각으로 가볍게 표현합니다. 물론 프랑스 특유의 바리케이트가 등장하고 그걸 사이에 둔 학생 시위대와 진압병력의 대치라든지 결국 사망자가 나온다는 점에서 심각성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걸 풀어내는 방식은 웨스 앤더슨식이죠. 또한 68혁명이 내걸었던 가치를 심각하고 숭고한 것으로 무겁지 않게 그리는 점에서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 보수적이었던 프랑스 사회의 분위기, 특히 여성, 소수자의 목소리가 세상에 퍼지게 만들었던 68혁명의 결과물,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는 극단적인 캐치프레이즈도 영화에서는 재치있게 묘사됩니다. 68혁명은 원래 남학생들이 여학생 기숙사에 출입하는 걸 금지했다는 이유로 시작된 학생운동이었죠. 그래서인지 이 에피소드는 바로 그 학생다움이 잘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68혁명의 주역들이 당시의 어린 학생들이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드러내려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저마다 자유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 안에서 사랑도 하고 반목도 합니다. 그리고 웨스 앤더슨은 이들의 주장을 다소 공상적인 것으로 몰아갑니다. 제피렐리를 몰아세우면서 대상화된 적에 대한 발언을 따발총처럼 쏘아대는 줄리엣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줄리엣과 크레멘츠의 대립 또한 당시 유럽의 젊은 여성 혁명가와 미국의 기성세대 저널리스트가 지닌 인식의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내죠. 다만 68혁명의 어설픔, 명확한 비전이나 대안이 없는 모습, 그 아이러니를 표현하는 데에는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었지만 이 운동이 지녔던 페미니즘적인 모습, 특히 유럽에서 페미니즘 운동이 본격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부분이라든지 반기독교를 뚜렷하게 내세웠던 대목은 다루지 않아 아쉽습니다. 유럽에서 68혁명은 기독교의 몰락을 의미했고 현재 유럽 사회에서 기독교의 위치가 지금처럼 내려오게 된 원인이 된 사건이었거든요. 또 자본주의 비판과 노조 문제 역시 피상적으로 다룬 부분이 아쉽습니다. 물론 이 영화에서 다루는 사건은 68혁명이 아니라 프랑스의 가상의 도시에서 벌어진 작은 학생 운동일 뿐이겠지만요. 맛과 냄새 섹션을 실리게 된 위대한 셰프 네스카피의 경우에 대한 단평 역시 좋았습니다. TV에 나오는 로벅 라이트는 앞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글을 쓰던 사람이죠. 이 사람의 이야기는 앙리 경찰서장 석찬 시식회에 초대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경찰 요리법으로 유명한 네스카피에의 초대를 받고 걸어가는 로벅 라이트의 모습에서 익숙한 구도를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네스카피에의 음식을 맛보는 그 자리에서 경찰서장의 아들이 납치되면서 이야기는 급격하게 진행됩니다. 납치범들은 아들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범죄자 아바쿠스의 석방 혹은 처형을 요구하고 경찰과 납치범의 대립에 네스카피에가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중간에 애니메이션으로 전환되기도 하고 로벅 라이트의 위트 있는 문장과 가미되며 한층 재미있게 펼쳐지죠. 프렌치 디스패치는 웨스 앤더슨의 팬이라면 결코 놓칠 수 없는 작품임에 틀림없습니다. 옴니버스 방식으로 구성된 이 이야기는 각자의 플롯은 평범하지만 각 섹션의 글들이 매거진을 영화로 옮겨서 그 맛을 느끼게 해준다는 점에서 훌륭합니다. 당연하겠지만 여러 번 봐야만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관련 자료들도 찾아보고 인터뷰도 봐야만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팬들에게는 선물과도 같을 겁니다. 웨스 앤더슨의 세계에서 더 많이 헤엄칠 수 있다는 건 팬들에겐 행복한 일이니까요. 저 역시 취향 저격을 당했다는 건 분명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좋고 웨스 앤더슨 특유의 연출에 그 완벽주의적인 집착에 감탄하게 되니까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웨스 앤더슨은 여전히 훌륭합니다. 하지만 단점은 존재합니다.
이 작품은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처럼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줄거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에 이런 종류의 옴니버스 영화를 처음 겪는 사람, 혹은 이런 영화에 훈련이 적게 된 사람들에게는 당혹스러울 수 있을 겁니다.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처럼 모든 이들에게 쉽게 추천하기에는 꺼려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야기가 넷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쉽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네 이야기가 모두 균일한 완성도를 지니는 건 어려운 일이죠. 저로서는 베레슨의 모세의 예술 이야기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람마다 인상적으로 느끼는 에피소드가 다를 수 있겠지만 그 들쭉날쭉함은 아쉽죠. 이 4개의 에피소드가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는 좋았지만 정작 이 잡지에 대한 사랑과 향수에 집중한 나머지 다른 에피소드들의 가능성이 묻혀버린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었습니다. 저는 프렌치 디스패치가 아주 훌륭한 수작임에는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웨스 앤더슨의 최고작이냐고 묻는다면 개인적인 호호를 떠나서 저는 고개를 저을 것 같군요. 프렌치 디스패치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7점입니다. 화려한 출연진에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전작도 그랬지만 웨스 앤더슨의 세계에는 갈수록 슈퍼스타들이 쏟아지네요. 이토록 많은 인물들이 조연해도 만족한다는 걸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할리우드에서 웨스 앤더슨이 어느 정도의 입지를 지니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라이너의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